자, 이번에는 시민한국사에 있는 발해 중앙정치구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212페이지 보면요. 이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당의 제도를 모범 삼았다. 그래서 중앙의 정치기구는 삼성 6부 1대의 중앙관청과 7시 1원 1감 1국의 왕실기구로 구분된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정당성, 성조성, 중대성은 당의 상서성, 문화성, 중소성을 보던 관청이지만 왕권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지향하는 발해 삼성의 위상은 당과 달랐다. 그래서 당나라에서는 정책을 집행한 상서성과 문화성이 중성을 통제받는 반면에 발해에서는 정당성이 성조성과 중대성을 총괄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선조성이라는 것은 이쪽 문화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중대성이라는 것은 중서성을 의미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정당성의 장관이 대내상이 선조성과 중대성의 자상과 우상이 위에 있었다. 자, 또한 정당성 차관인 자사정과 우사정은 비록 성조성과 중대성의 차관인 자평장사와 우평장사보다 지위가 낮았지만 행정실무인 간장하는 육배 장관의 경보다 높았다. 그래갖고 이제 이원적인 구성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자사정과 우사정 6부 중에 충인 위부, 그 다음에 우사정은 지휘의 신분을 각각 관장했는데 6부는 각각 군가의 인사, 재무, 의뢰와 군사, 법률, 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한편 중정대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중정대는 감찰기구예요. 네, 감찰기구. 보통 1대라고 하죠. 1대.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높은 사람이 대중 어, 정의라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 전중 종속 태상 사빈 그 대농 사빈 사신 칠씨가 있고 칠씨 할 때 사자는 여기 보통 사찰 사자가 아니라 보통 간청 시자라고 있죠 할 때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구씨인가 거기 당나라 보면 구씨가 있잖아요 구씨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왕실 및 궁중의 각종 사무 문조권은 이제 왕실 도서, 주자금은 왕실 및 귀족자의 교육, 항백 혹은 군중 자문을 각각 담당했다. 뭐 여기까지는 시험 안 나올 것 같고요. 수도는 이제 방해하는 중앙의 군사 조직으로 이렇게 이제 근데 쭉 있죠. 파리가 있다 이렇게 있는데 요게 설이 두 가지 있어요. 파리라는 설도 있고 10이라는 설도 있거든요. 네. 파리와 10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뭐 좌우, 맹분이, 좌우, 웅이 뭐 이렇게 있는데 팔이라고 하는 설은 이제 그 뭐냐면 뭐 남자 우위와 북자 우위를 각각 하나로 보고 이제 팔이라고 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12설이 더 유력한 것 같아요. 여기는 팔이라고 돼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쭉 밑에 정리가 쭉 돼 있죠. 예. 뭐 어렵게 나오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냥 삼성 6부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보면 5경 15부 이제 지방 통째 관련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8세기 초 무왕이 정복한 영역에 대해 문왕이 경부주의 지방 통치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자, 내분기에 이탈한 내분기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선왕이 즉위할 때 그 여러 왕들이 즉위했잖아요. 그래서 9세기 초에 선왕이 다시 정복한 이후에 지방 통치 제도는 5경 15, 62조 완비됐다. 그래서 선왕 때 이 제도가 완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발해의 이제 수도 변遷 과정이 쭉 나오는데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예. 근데 이제 상경이 이제 최후의 수도죠. 예.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 세 곳이 오경에 포함됐지 오경은 수도인 상경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에 설치됐고요. 15부는 가래를 구성하는 각 종주의 거주지별로 설치됐다. 네.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명칭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에 무슨 역을 뒀다라는 내용이 있죠. 앞에 언급한 것처럼. 자, 주의 명칭이 있는데 뭐 고구려식으로 이제 사용했지만 중국식 명칭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지고 이제 여기 정리한 거 있는데 요거 뭐 밑에 15부까지 외울 필요 없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경의 위치 정도만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5대 교통로 또 정리해놨죠. 그래서 일본도, 신라도, 조공도, 영주도, 관한도 특히 이제 신라도 같은 데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공도, 영주도는 중국하고 당나라와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본도는 이제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빠져든 가장 그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분을 명칭을 볼 필요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여기 솔빈부는 좀 약간 기억을 해두세요. 요게 솔빈의 말이 되게 유명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뭐 이렇게 뭐 교육 내용인데 건너뛰고 자, 발해가 이제 유교 경전이 상당히 발달됐다 했죠. 유교가. 그래갖고 뭐 문정원이라든지 주자감 이런 데도 있었다. 유학을 가르쳤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부 명칭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유교적인 통치 이념이 반영됐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서 요 부분 더 볼게요. 자, 유학생은 기후 후 이제 유학생은 이제 당나라에 이제 많이 유학을 갔는데 그들의 학구를 보여준 이는 872년에 발해 유학생 오소도가 외국의 이제 대상이 가고신 빈군가에서 신라 유학생을 제치고 수석에 차지한 것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이제 뭐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발해하고 이제 신라 간의 갈등 내용 중에 이게 있죠. 여기 앞부분에 잠깐 여기에서 갈등 내용에서 보면 자, 여기 보면 906년에 신라의 채운이가 발해 오광창보다 빈곤과 득자 등재서차에 앞서자 때마치 당의 신라로 온 오광창 아버지 오소도가 아들 석처를 올려달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906년이에요. 근데 여기 잠깐 시민한국사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보면 872년 발해 유학생 오소도가 외국인 대상이 과거 시험인 빈곤과 신라를 제치고 수소를 찾았는데 요것도 이게 뭐와 연결되냐? 여기는 몇 년이죠? 800, 906년이죠. 예. 그리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소도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소도는 그 앞에 먼저 했던 거고, 이때 이제 신라 측이 항의했지만 오소도가 빈국가 1등이 됐던 거죠. 그래서 1차 이게 뭐냐면 등재 서열 사건 얘기하고요. 그 오소도의 아들이 이제 관련된 거는 906년에 관련된 거예요. 2차 등재 서열 사건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시민한국사는 1차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고 여기는 2차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교차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틀린 내용이 아니에요. 또 이제 다른 내용을 갖다 적어 놓은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713년에 당과 국교를 수입한 직후 당에 간 사신이 시장에서 교육하고 불교 사원에 예배할 것을 어, 요청했다. 문왕은 이제 국가 운영에 유학과 함께 불교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그의 존호 관련된 내용 여기서 나오죠. 네, 금품 성분은 금융성법은 불교의 전륜소황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전륜소황이라는 것들이 나오면 통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 부족의 부족신을 하나 통합을 해서 마음껏 강하려고 했다. 이거는 이제 요 문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진흥왕이라든지 백제 선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 네. 요게 이제 전륜서왕 관련된 것은 인도 아소카 왕 때 이렇게 기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옛 고구려 지역했던 서경 압록과 동경 동경 어 용호부 지역에서 석가모니가 다부부를 함께 조각한 이불 병자상이 이제 발견됐고 법화사상이 이제 유행했으면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넘어가서 문학과 예술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불 병자상을 잘못 설명했네. 그 앞부분을 잘못 설명했어. 네. 그래갖고 제가 이불 병자상 설명할 때 잘못 설명한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이불 병자상은 석가모니하고 다불고략.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관련된 내용이 있고 가는 보는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예. 자, 이거 좀 수정해 주시고요. 자, 문학과 예술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여기 발에는 당과 일본과 활발하게 교류할 때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문자 포기 스타일 한자상이 있다.
국서와 같은 공식적 문서나 시와 편지 같은 사적인 문서를 작성하는 데는 유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 학문적 능력이 요구했다. 자, 요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당나라의 역사서나 일본 관련된 기록에 발해 사신이 쓴 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유물 유적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학의 딸인 정혜공주와 정효공주를 모집에는 당시 유행했던 사륜 변년체 문제가 변년문을 이제 유감없이 발휘한 문장이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사실들이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벽화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뭐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조각상 관련된 내용인데 뭐 이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발해 석등이 나오거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해 석등에서 이제 이게 어디에 있냐면 이게 되게 커요. 거의 6m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고구려의 어떤 불교 양식을 이제 이어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분과 도성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흙무덤, 공무덤, 벽돌무덤 이렇게 있는데 흙무덤은 앞에 설명한 것처럼 말가계통의 무덤이고요. 그다음에 돌무덤은 돌방무덤, 돌돌무덤, 돌로무덤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제일 전형적인 게 돌방무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있고 대표적인 이제 그 무덤 형태가 좀 나오죠. 고구려 계통의 무덤이고 발해 무덤이 주축인데 무왕의 두 번째는 정해공주의 무덤, 최근에 발견된 문왕의 왕비였던 호위왕후 무덤, 뭐 등등 이런 무덤 형태가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벽돌 무덤이 있는데 이거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죠. 발해 중기 이후에 왕실의 일부에서 받아들였지만 그 숫자가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건 문왕의 넷째 딸인 정여공주 모지다. 그런데 벽돌로 쌓인 이 무덤은 청정 양식은 평행 고임. 그래서 이제 앞에서 좀그 올라가 평면이 아니라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좁혀지는 그런 어떤 그 천정 양식을 가지고 있죠. 고준 양식이라고 또 하죠. 자, 그래서 이는 고구려 정통 일본 당의 문화를 받아들인 거다. 예. 그래서 이 벽돌 무덤이지만 고구려의 양식이 있다. 이 정효공주 모지에 그런 것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성 같은 것도 있는데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있고 상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그 당나라의 장안을 모방했다. 뭐 요 정도?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상경은 당나라의 장안성과 연결된다. 모델로 만들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간략하면 이제 뭐냐면 여기 바다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다시 여기 교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교과서에 보면 발해 이제 신라 말기 때 남할 연초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볼게요. 자, 8세기 후반에 들어서 신라에서는 진골기록 때 왕권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후 극시로 왕위 쟁탈전이 전개되어 왕권이 약화되고 세력을 키운 귀족들은 대농장을 소유하고 농민을 수탈했다. 가혹한 수탈을 건드리지 못한 그 당시 농민들이 전국 각지에 나왔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난이 예전에 좀 설명한 그 원종 예노의 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 보면 진성형 3년에 나라의 여러 주와 군에서 조세와 공을 보내지 않아서 나라의 창고가 텅 비고 승승이가 궁핍해졌다. 그래서 왕이 사자를 보내 도축하니 곳곳에 도둑대가 벌떼처럼 일어났다. 그래서 원종과 예노가 사벌주에서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있는데, 자, 신라 말기 때 이 반란들이 그 원종 예노의 난이 이제 뭐냐면 그 뭐랄까요? 그 고구려 신라의 아니 그러니까 기록상 기록상 나타난 이제 최초의 농민 반란이죠. 실제로 그 외에도 이제 뭐 적고조의 난이 나는지 그런 난들이 신라 말기 때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기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시기 때 지방에 새로운 세력이 호족이 성장했다. 호족 중에 왕위 다툼에도 패하여 지방에 내려간 세력도 있었고 군인이나 촌주 출신도 있었다. 자, 이들은 육특본 세력과 연대하거나 선종 및 풍수 지리설 등 새로운 사상을 호환하면서 세력을 넓혔다. 그래서 신라 말기 때 선종과 풍수지리 확산됐는데, 자, 요거는 원래 신라 중대 때 이제 들어온 거야. 근데 이게 확산된 것이 신라 하대 때죠. 자, 선종은
경전을 중시하는 교정과 달리 참선과 수행을 강조하죠. 예, 그래서 호족들이 상당히 많이 수용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풍수지서 같은 경우에는 산과 땅, 물을 보고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이제 일단 영향을 끼친다는 사상인데 이 풍수지서 사상이 시험 문제에 은근히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특히 고려시대 때 이 풍수지서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좀 나오거든요. 요거는 좀 나중에 설명하고 하여튼 이 선종과 풍수시설 거기에다 이제 유교 등등 해가지고 특징이 뭐냐면 반신라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0세기 들어서 독자적인 국가를 수립한 호족도 나타나는데 권원과 궁예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권원은 이제 완산주를 이제 해서 후백제라는 걸 좀 국회에서 볼 수 있듯이 뭘 계승하겠다는 거야? 백제 계승의식이죠. 백제 계승의식. 예. 참고로 권원은 상주 출신하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진주하고 이제 해서 그 활동 무대 보면 경상도 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라 계승을 내세웠는데 백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뭐냐면 후백제 나서 백제 계승을 내렸죠. 물론 국호는 이제 백제였겠죠. 근데 후대 이제 사람들이 전에 백제를 구분하기 위해 후백제를 한 거고 자 궁예는 송악의 건국과 후 고구려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요때 궁예에 세웠던 후 고구려는 이름이 이제 후라는 거는 나중에 붙인 건 의미가 없고 고구려라고 했는데 실제는 고려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 또 왕건이 세웠던 나라도 고려죠.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마치 왕건이 누굴 계승한 것처럼 되는 거야. 궁예를 계승한 것처럼 보이잖아. 물론 실제로 그렇지만 궁예 쿠데타 일으켜갖고 왕건이 쿠데타 일으켜서 이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삼국사기는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좀 단절시키기 위해서 예를 후 고구려라고 하고 왕건이 세운 을 고려. 저쪽 이제 고종이 세운 것을 고구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뭐냐면 나눌 뿐이지 실존 다 고려했다 보시면 돼요. 명칭상. 자, 하여튼 이 궁예는 자신이 세운을 구원하려는 미륵부다고 자청했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륵 하생신앙이라고 하죠.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미륵 하생신앙이 있고 상생신화가 있는데 처음에 상생신화가 유포돼 있지만 하생신화도 이제 있었고 이게 원래는 이제 그 귀족들이 믿고 있었던 종인데 이게 민중 종교로 바뀐 게 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라마 보면 간신법 같은 거 나올 때가 요런 거죠. 자, 그래서 왕건도 호적 세력을 포섭하면서 세력을 확장했다. 그래서 이로써 이제 후삼국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잠깐 이제 이게 지학사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요. 여기 이제 보면 이 국호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국호를 한번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건원이 후백제 땅에 세력을 키워 의장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선언하면서 그 나라 이름을 후백제라고 하였고 나라 이름을 그렇게 정한 것은 당시 그 지역의 주민 중에 자신이 백제 유민 계통의 후예라는 걸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생각 보시면 된다. 그런데 이게 유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백제 계승의식을 내세워서 지역 주민을 포섭시키려고 했고 그것이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 그 일통 사만의식이 있죠. 사만의식이 분립된 역사의식이라고 했죠. 그중에 백제 계승의식을 내세웠고 궁예가 후에 뭐냐면 후고구려. 했지만 본래 국군은 고려예요. 예. 그 이제 삼국사기에서는 이걸 구별시키기 위해서 이제 썼던 거고. 자, 그래서 후고구 또한 영토의 대부분이 옛 고구의 영역이었다. 따라서 궁예가 이제 출신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라에 쫓겨난 왕자 출신이잖아요. 자기가 신라를 인해도 불구하고 고구려를 내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건원이라든지 그 궁예라든지 다 신라 출신이야. 근데 외지에 와갖고 토착민들 그 뭐냐면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고구려 계승이시 백제 계승이시 내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정치적 목적에서 내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라가 당할 거 고구려를 무너뜨렸다 하면서 고구려 부흥을 내세우면서 지역민의 지지를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원하고 궁예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설명이 요 해남 교과서보다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삼국 관련된 내용에서 요거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건원은 상주 출신이야. 예. 그래서 아버지가 아자개라고 하는데 이 아자개가 또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제가 호족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호족 출신이냐, 뭐 농민 출신이냐, 이런데 이건 넘어가고 하여튼. 자, 사회혼란을 틈타서 인근 호족대에 지원해서 무진주를 점령한 다음에 만산주 정조를 도포하는 후백제를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건어는 예백제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육두폰 출신의 최승호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라 말기 때 삼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예, 그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이제 인지를 등용하여 국가 조직을 정비했다. 그리고 군사를 앞세워서 신라 정부를 압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라의 이제 뭐냐면 공격해서 경주를 점령하고 나서, 그리고 뭐냐면 망을 죽였죠. 경양을 죽이고 경성을 내세우고 돌아왔잖아요. 예. 자, 그다음에 궁예는 쫓겨난 이제 신라의 왕족 출신으로 보고 있는데, 양길의 부하에 있다가 현재 경기도 강원도 지역 호족도에 진입하면서 후 고구려를 내세웠고요. 그리고 궁예는 송악, 개성의 도읍을 정했다가 천호군 공격하고 이들 마진, 태봉을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후 고구려, 마진, 태봉 이렇게 이름이 이제 분명히 많이 바뀐 거는 궁예 정권이 상당히 불안전했다. 여기 보시면 돼요. 궁예는 자기가 이제 호족 출신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기 신라 왕족 출신이지만 어릴 때 이제 쫓겨나서 그냥 비리비리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살짝 가서 이제 또 살고, 그다음에 아무 기반 없이 이제 일어났단 말이야. 예, 그리고 그 자기 세력을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망건 같은 이런 호족 세력들을 이제 많이 포함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칭의 기반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불안불안했고, 근데 처음에는 개성을 바탕으로 했지만 여기가 왕건의 기반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뭐냐면 천을 옮기고 마진 태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바뀌면서 뭔가 국가를 자기 위주로 만들어 보려고 했어. 기존의 호족세를 펼쳐내고. 그래서 이제 국고 변경도 이런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뭐냐면 통치체가 불안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궁예는 신라를 군사적으로 압박한 한편 새로운 관제를 갖추고 국가체제를 정비했다. 이로써 이제 한반도에서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가 독립한 후삼국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있는데, 후삼국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한 두 번 정도 나왔어요. 예. 근데 주로 이제 뭐가 나왔냐 하면 주로 그 신라하고, 그다음 신라난다. 백제하고 그 고려와 어떤 다툼, 여러 전투 있죠. 뭐 공산 전투, 이런 전투, 이런 것들이 예전에 두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객관식 기출문 이제 오지선단에 나왔는데,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출제 교수가 그거에 대해 관심 있어 낸 것 같아. 그거. 근데 이 교수가 한동안 이제 거의 십몇 년이 안 나오니까 퇴직하셨거나 뭐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모르죠. 다음에 들어갈 출제 교수가 뭐 문제 낼 거 없으면 기출 한번 보다가 이거 괜찮네 하면서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 부분 백제와 고려의 이제 대립 관련된 전투 부분은 뒤에 좀 다시 좀 설명하겠습니다. 요 부분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교과서에 있는 이제 신라 말기에서 후삼국 시대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러면 이제 한통 관련된 내용에서 한번 이 부분을 찾아서 이제 보겠습니다. 한통도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볼 게 뭐냐면, 뿌생도 볼게요. 그래서 신부생 같은 게 1권, 2권은 이제 국부생의 신부생 1권, 2권은 제껴뒀거든요. 왜냐면 학계 통로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 특히 1권, 3고사 뭐 그런 데는 완전히 무슨 소설책을 써놓더라고요. 네. 역사하는 건지 판타지 소설을 적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좀 약간 그래. 그래가지고 학계 통사가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렇게 1권, 2권은 버리고요. 여러분들 읽지 마세요. 1, 2권은 시각버립니다. 다만 이제 연도 공부하실 때 사료와 관련된 내용 있죠. 사료와 관련된 내용만 찾아서 보세요. 나머지는 버리고. 예. 그리고 이제 심부셈은 어디부터 읽냐면 상권부터 읽으시는 게 좋아요. 상권부터.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려 관련된 후삼국 관련된 내용은 상권부터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일단은 한 통 먼저 읽어보죠. 한 통 144페이지 펴볼게요. 자, 한 통 144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긴가? 네,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자, 진골귀족의 왕위 쟁탈점은 그들 진골랩의 분열 뜻하는 거다.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진골이 이제
중대 이후부터 더 분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 갖고 이제 예전에는 뭐 7세대 공동체 해가지고 뭐 진골 전체가 같은 이런 핏줄이다. 같은 그런 동지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분지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4대까지만 인정하다. 그 다음에 3대까지 인정하고 심지어는 아버지 때만 인정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이렇게 분지하면서 친치 형상이 강해지고요. 친치.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일어났냐면 자기 정부인을 뭐냐면 어 자기 그 사촌 동생이라든지 뭐 삼촌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근친혼이 형해져. 근친혼을 통해서 뭐냐면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진골 안에서도 이런 이제 근친혼을 통해서 이제 하는 그 아주 좁은 범위의 이제 왕족들이 등장하는데 이걸 1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진골 귀족 2골이라고 해요. 그럼 얘들이 또 왕권을 차지하면 또 요 안에 또 1골이 되고 그 안에 또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이제 뭐 내부 분열이 심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진공의족들은 하원적 유대를 갖고 이해관계를 같이 운명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들 사이에는 아무런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다. 초창기 때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학계에서는 7세대 공동체라고 하는데 7세대 공동체는 세대잖아 이건. 7대가 아니죠? 네. 그래서 7세대는 자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니 자기를 기준으로 아니라 자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니 자기가 아니다. 그 위에서는 선조를 기준한 거죠. 예. 그 그 위에 선질 기준에서 7세대면 보조원화보지를 더 능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진고지면 다 걸려드는 거야. 무효관계나 내무관계 다. 예. 그래서 미추왕 때 이제 뭐냐면 시조를 하잖아요. 미추왕. 미추왕 때부터 모든 이제 그 헐족은 다 뭐냐면 진골이 되는 거예요. 예. 자, 하여튼 근데 그러나 삼국통일 후에 이제 사회 발전을 이들의 유대를 이해시켜 족당의 분립을 가져왔다. 앞에 설명한 것 분지화를 했다. 같은 김씨 왕족이지만 이제 족단에 따라서 서로 대립하고 그 왕위를 이제 둘러싼 싸움이 벌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제가 잘못 설명했네. 그 세대라는 것은 자기를 포함해서 세대예요. 그리고 다음에 대라는 것은 자기를 빼고 세대고, 빼고 계속 헷갈려 나서. 예.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해도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고조 할아버지 이정 세대까지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예. 자, 신라 사회 발전은 출생 후부터 결정된 골프에 대신하여 점차 능력을 중시하는 바뀌었다. 이제는 골프만으로 정치, 사회적 출세가 자동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의 실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회를 변했다. 자, 요건 지방에서 호적의 대립도 있고 등장도 있고 실력이 있는데 이게 왕위 세습에도 반영이 되죠. 그럼 요 실력은 뭐겠어요? 군사력이죠. 군사력. 어? 그리고 군사를 유지하면 경제력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신라 말기까지 이제 골프력이 유지되면서 그 한계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사회 발전의 방향이었다. 자, 진골귀족의 왕의 싸움은 그의 신분 조건보다 경제력과 사병의 무력에 있다. 같은 진골귀족 안에서도 요 차이에서 왕이 되느냐, 마냐, 여기 차이가 나타난 거죠. 자, 그렇지 않아도 신라의 이제 골품제는 후기에 내려올수록 점차 붕괴되어 과정을 겪게 되는데 통일기에는 이미 성국이 없어졌고 부의 1두품, 2두품, 3두품은 살이었으며 신라대는 4두품이 백성과 거의 같은 지위로 전락했다. 여기 평민으로 해석했는데 고대 시대 때 백성은 의미가 달라요. 예. 고대 시대 때 백성은 100가지 뭐냐면 성씨를 갖고 있는 그 집단이라는 뜻이야. 여러 성을 갖고 있는 집단. 배경이 여러니까. 그러니까 일반 평민보단 위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백성이고 여기가 오두품, 육두품, 여기가 진골 이렇게 해석해야 돼. 요 정도의 지위를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에 성을 갖는다는 거는 뭐만 가냐면 일반 호족들은 갖지 못해요. 진골. 그 당시에 성을 가질 정도면 어느 정도면 적어도 그 백성 계층. 백성은 국인이라고 하는 골품제 안에 포함된 사람이죠. 그래서 경주와 그 부분 요 애들만 이제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후에 이제 왕이 됐잖아요. 보죠. 그 왕건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용곰이고요. 용곰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작재건이야. 음. 작재건의 아버지가 뭐냐면 그 작재건의 어머니죠. 어머니 쪽에서 이렇게 해갖고 당에 순종이 나오더라고요. 순종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머니하고 이제 해갖고 모계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거 좀 그렇고 하여튼 왕건, 용건, 작재인데 여기 보면
그럼 얘가 왕이고 얘는 용이고 얘는 자기야 성이? 그게 아니죠. 그냥 다 이름이야. 이름만 있었던 거야.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왕건이 되면서 왕이 되면서 자기 앞글자 이름을 성으로 삼은 거야. 예. 그래서 이 호족들조차도 성을 갖지 않았다.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뭐냐면 요쪽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다. 적어도 골품지 안에 있는 국인들 대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 사회 발전은 골품 제도를 아래부터 해체해 갔던 것이다. 해체해 갔던 것이다. 다만 정권을 잡고 있던 진골 귀족의 폐쇄적 이익 추구 상위 골품 진골과 육두품이 어느 정도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육두품의 이제 역할을 볼 수 있죠. 육두품은 신라 하대 때 호족만큼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네. 소극적이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은 진구에 의해서 차별받긴 했지만 또 골품제 안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예매한 위치에 있었던 거죠. 자, 이와 같은 골품제 붕괴는 사회 발전에 따른 것이다. 신라 사회의 어떤 개방과 확대는 고대적이고 혈연적인 골품제도의 존속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육두품 계열의 진골 기조에 대한 도전은 골품제 해체를 촉진시킨 역할을 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육두품 계열은 신라사의 지배층 1위를 담당하고 있었다. 비록 간등이 대하천 이상 오르지 못하고 간직도 간부의 장관을 되지 못했으나 그 당시 이제 정당성이나 시향당 같은 간부의 차관이 임명되어 비교적 우대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신라사에는 여기도 있지만 그 당시 이제 집사성도 거의 진고에 차지했잖아요. 외조는 다 진고에 차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조 기간의 경문왕 때부터 이 근시기구하고 문안기구를 강화시켰다고 했죠. 그래서 근시기구와 문안기구를 주로 누구 임명한 육두품 임명하고요. 그래서 이때 대표적인 이제 그 기구도 근시기구는 중사성, 뭐 성주성 같은 것도 있고 문화기구로서 한림대, 한림대가 나중에 이름을 경무학 때 서선원으로 바뀌어요. 숙문대 이런 기구도 있었어. 이게 다 육두품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 그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이 육두품들을 뭐냐면 근시기구 문안기구를 뭘 이제 또 겸직을 시키냐면 외조와 겸직을 시켜. 그래서 얘네들 통해서 얘네들 외조를 견제하려는 그런 그 간제 개편이 있었다. 그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서서원과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고요. 어디까지 한 거야? 여기 하려다가 여기 건너뛰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문안기구 참여해서 국왕의 근시적 역할을 했다. 자, 그러나 한계가 있었어. 그래서 진골 체제에서는 육두품의 활동은 언제 제약을 받았다. 따라서 유교 지식을 갖고 능력 있는 육두품 출신들, 특히 도당 유학생을 발전된 중국의 정치 체제를 직접 보고 온 그들은 현실의 불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신라 체제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뭐 최치원 같은 사람이죠. 자, 그러나 역시 이제 진골 체제에 대한 육두품의 기업의 반응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육두품 자체가 진골체제, 그러니까 골품제에 기생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진골체제 비판은 되게 소극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오히려 적극적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기득권자가 아닌 그 지방 호적세력들이죠. 지방 호적세력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돼서 한번 나왔다. 소극적이고 제한적이다. 제일 적극적인 사람들은 지방 호적이었다.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왜 이들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이냐 하면 육두품이 진골체제, 골품제에 기생한 지배층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라 후기 때 지방에서 새로이 되던 호족들은 어차피 이들은 골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노인들이죠. 그러니까 신라의 기성질서에 대해서 전면을 도전해서 진골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결국에 해체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신라가 이렇게 이제 폐쇄적인 골품제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이게 사회가 정체되고 발전하지 못했고 신라 호족들도 이제 결국엔 지방 호족들도 신라를 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어, 그 건국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호족의 대두를 보겠습니다. 호족은 이제 보면 이게 지방의 세력을 근거지로 하는 사람을 호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대토지 소유를 가지고 나름대로 경제력도 가지고 있었고요. 경제력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신라 말기 때 뭐 이런 초적이라든지 그런 적고적이니 뭐 이런 농민 반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력도 이제 키우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은 또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문화적인 독점령도 가졌어요. 향도라든지 선종이라든지 또 육두품도 이들은 또 이제 불행 역할도 했잖아요.
그다음에 간반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종전에 자기네 통치 기구를 개편해서 신라를 본받아서 간반제 같은 걸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 그들은 이제 성주, 장군 이렇게 이제 칭하도 보고 있죠. 자, 이래서 이제 이들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신라대 육두품 계층이 성장하고 있었으나 역시 주목되는 새로운 형상은 지방세력이 대두였다. 자, 지금까지 신라의 정치 부대는 왕경이었고 지방세력은 중앙의 진국이조 육두품에 한해였으며 지방에는 지배 세력은 지방에서는 중앙 집권의 침투에 독자적인 세력이 성장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신라 하대에는 중앙 진국이족들이 자기 항쟁으로 지방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면서 지방 세력들이 성장할 수 있게 되고요. 당시 신라의 농업 생산의 발달에 인해서 수의 산업이 이제 활발히 추진했고 그 경제 기반 확대로 예성강 이북 지역, 자 예성강 이북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폐강진이죠. 그래서 폐강진에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래서 이 폐강지의 바탕으로는 이제 한 폐서 출신들이 나중에 고려의 건국자들이 되죠. 고려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왕건도 이 폐강진의 백성에서 성장한 세력들이잖아요. 자, 이러한 이제 지방 개발 사업으로 따른 경제 상승은 지방 세력들, 호족들의 어떤 그 성장에 커다란 밑받침이 됐다. 자, 이게 호족의 유형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제 토착적 지방 세력들이 성장하고 하나는 중앙에 내간 중앙 귀족들이 호족화된 거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토착적인 지방 세력이란 전부터 지방의 촌주들이 이제 한 거야. 촌주. 응. 그래서 이제 촌랑민을 통제하면서 유육자 가운데 통제했던 유육자들 가운데 중앙적인 집권에 미치지 못하자 점차 자립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간 지방세력을 얘기하고요. 또 신라 후기 때 진구가 육두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호족이 되는 건데 왜냐면 지네들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패배한 측들이 이제 내려오게 돼서 지방의 거처를 잡고 호족으로 성장했던 그런 세력들이죠. 자, 그 외에도 또 하나가 뭐냐 군진 세력들이야. 자, 이 군진 세력들은 그 당시 이제 원래는 신라의 군가친, 군사적 기지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했는데 신라 후기 때 중앙통제 통일신라 말기 때 중앙통제가 제대로 안 타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그런 세력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폐강진, 이 폐서지방이죠. 폐서지방. 원래 폐강진의 특징이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행정구역이면서도 군사구역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왕건하고 연결된 세력들이고, 그 남의 그 청해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청해진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흥동한 3년 장보가 왕도에 설치하여 1만 명 군대를 해주고 토벌했을 뿐 아니라 당리 일본과 활발한 무역을 했던 것이고 이들 군지는 형식상 중앙정부에 예속된 군대지만 중앙집권이 약화된 신라 말에는 사병적인 지방세로 전환되었다. 그럼 청해진이 이제 해체됐는데 왜 그러냐? 청해진 해체된 이후에도 그 자녀 세력들이 그 지역에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주 지역 있죠. 나주 지역. 그 나주 지역이 그 당시 해상 그 지역이 해상 그 포족들인데 이들이 뭐 청해진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한 세력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예. 자, 일단 이 지방 세력들은 중앙정부의 통제 벗어나 자립하고 그 지방의 백성들을 지배했다. 수수 성중이 장군이라 칭하면서 군사를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을 장악하고 간반제라고 하죠. 그 조세와 부역을 징수했다. 그래서 이런 간반제는 신라의 중앙제도를 모방해갖고 뭐냐면 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자기들이 독재 세력을 형성하면서 또 신라 중앙정부의 어떤 그 하수인으로서 또 역할을 했거든요. 그걸 이제 또 보고 배웠잖아. 신라의 통치 기술이나 통치제도를. 그래서 모방해서 만든 것이 간반제인데 이 간반제가 나중에 이제 그 고려가 등장하면서 좀 문제가 돼. 이게 이제 일종의 중앙 권력을 좀 약간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성종 때 여러 가지 간반제 개혁을 해서 항리직제로 격화되고 거기에 있는 간직들을 무상계조 편입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이제 지방권력들은 종래 군현을 대신하여 그 지방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진골체제를 해체하고 신라 왕조를 붕괴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농민분계 후삼국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신라대 혼란은 진성량 때 이거 극도로 달했고 중앙귀족들은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사치 함락에 젖어 있었고 그렇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채취론이 진성량에게 10여 조 시무책을 이제 올렸지만 여기 뭐 시무책 내용도 있는데 예, 요거는 뭐 그냥 추정인 것 같아. 예, 구체적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시무책을 올렸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받아들였다 돼 있는데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보고 있어요. 예. 자, 하여튼 그때 이제 진성 여왕 3년에 앞에서 언급한 반란이 났죠. 어. 그래서 이 농민 반란을 원종 예노의 반란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반란 농민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적이라고 해요. 초적. 초적이라는 것은 이제 그 보통 산에 있는 그 도적을 산적이라고 하고 바다에 있는 그 도적을 해적이라고 그냥 표적은 뭐 있어. 풀잎에 숨어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 습격해갖고 이제 약탈하는 상인들 초적이라고 해요. 풀초자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풀처럼 왔다 갔다 하는 무리를 지어갖고 왔다 갔다 하는 도적들을 초적이라고 있어요. 하여튼 그 당시에 초적에 해당하는 무리들이 적고적 같은 그 무리들이죠. 그래서 이 초적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일종의 세력이 이루어지고 그 세력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후삼국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농민봉기는 이미 중앙정부의 위력이 이 지방까지 파견되지 못하고 각지의 호족들이 자립해서 있었던 현실을 위해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지방 호족들 사이도 이들 초적을 이용해서 그 세력을 확대하려는 자가 생겼고 그 대표적인 게 상주를 근거로 일어난 원종 예노였으며 이 원종 예노라는 사람이 호적이었는가? 그건 말이만. 이거는 그냥 해석인 것 같아. 왜냐면 원종 예노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군대를 이걸 진압할 군대를 파견했다. 그 내용만 나오고 이게 파견됐는지 안 파견됐는지 그 내용도 없고요. 원종 예노가 어떤 사람이 된 설명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걸 뭐 호적으로 이제 등쳐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하여튼 국원의 양계, 그 다음에 기연, 그 다음에 건원, 그리고 양계부의 궁예 등이 나왔다. 자, 이들 반란군은 각지의 농민 분기를 이용해서 이들 세력을 확대하고 부흥활구에 황새되었다. 자, 이런 반란군 중에 정권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이른 것은 건원과 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건원은 원래 이제 상주 지방의 농민 아들이었으나 그래서 요 아버지가 아자개라고 하는데 이 아자개가 이제 나중에 그 누구죠? 왕건에게 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호적 출신이라고 기록되는데 또 여기에는 농민 출신이라고 돼 있어. 아자개. 그러니까 아버지 그 건원의 아자개가 농민의 런인지 아니면 뒤에 기록을 볼 때 이 아자개가 이게 왕건에 기부하니까 호적이지 않았냐? 동일 인물이다 동일이지 않다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자, 하여튼 신라군에 들어가 서남해 방문해 비장이 되었으며 각지 반란이 일어나자 자기 이하의 군대를 입고 자입해서 무진주 오늘날 강주차고 여기죠. 그리고 여기 완산주로 올라가죠. 참고로 그 당시에는 무진주 지금은 전라도 중심 도시가 강주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뭐냐면 전주였어요. 전주. 그래서 후백제를 건국했다. 자, 궁예는 신라의 왕자로서 일찍이 중이 되었는데 각지의 반란이 나자 양계에 부하됐다가 오히려 양계를 무너뜨리고 송악의 근거에서 후 고조를 세웠다. 네, 후 고구려라고 하죠. 이때 건원과 궁예가 백제와 고구려 붕을 포방하고 북호 각각 후백제와 후고려 그러니까 후고구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백제와 그냥 고려 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전라도 충남 지역의 백제 유민과 건기 강원 이북의 고구 유민에 대한 신라적인 차별 대우에서 비롯된 반감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와 함께 이제 후백제와 후고구려 후삼국이 정립되는 일단 신라와 후백제 후고구려가 정립되는 후삼국이 정립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건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건원은 서남 지방의 각지의 호응을 얻어서 전라도 충청도 대부분을 점령하고 예전에 백제 땅이었죠. 900년에 정시호 후백제 왕에 칭하면서 간직을 설치하고 국가의 어떤 체제를 갖췄다. 이때 이제 건원의 외교 관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건원은 남중국의 5월하고 사시를 보내고 또 일본과 교통도 하는 등 활발한 외교 활동을 전개하면서 신라에 공격을 서두었다. 그래서 이제 신라의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대하성을 이제 공격해요. 이 대하성은 예전에도 나왔죠. 백제 의자왕이 대하성을 공격했잖아. 그러니까 신라가 큰 위기에 빠졌다고 했죠. 그건 왜 그러냐면 대하성이 뚫리면 곧바로 어디까지 갔으면 대구를 거쳐갖고 경주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대하성을 공격해서 뭐냐면 공격하고 이걸 점령한 다음에 신라의 여러 성을 뺏었고요. 마침내 경영 4년에 신라와 서울까지 쳐들어가 경영을 죽이고 재물을 보화를 약탈하는 무자비한 공격을 했다. 그래서 보통 이 예자가 들어간 왕들은 시호들은 별로 안 좋아. 예자들은 나라가 망하거나 잡혀서 죽거나 그런 왕들인데 경영도 마찬가지. 경영은
그 김씨세력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박씨 계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대에 박씨 계열의 왕들이 3명이 있었어요. 예, 그 중에 한 명이야. 그러다가 이제 경영을 죽이고 나서 정숭왕을 이제 뭐냐면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상전투가 있었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궁예는 904년에 국호를 마진이라 고치고 그래서 이제 있고 연호를 뭐냐면 그 무태라고 이제 했고 그리고 강평성 병부 대용부 예, 내봉성 이렇게 했는데 궁예가 만든 이 간청들은 후대에 이제 고려 초기 때 또 간직으로 연결돼 있죠. 예. 그래서 최고의 정무기관 강평선 그 강을 강친하라고 했고 나중에 시중으로 이렇게 기칭되고요. 왕건도 이제 궁예 밑에서 시중이 됐죠. 네, 네. 자, 도읍을 천원으로 옮기고 그다음 연호를 성책으로 고쳤다. 국호를 태봉 옮기고 또 연호를 수동만세로 옮겼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국호를 계속 바뀌고 연호를 계속 바뀐다는 거는 그만큼 정권이 상당히 불안정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궁예가 이제 조박시면 이제 조바심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궁예도 이제 중국에 여러 번의 사신을 이제 보내 친선 관계를 맺었으며 신라에 대한 침략을 계속했고 후백지 배후인 전라도 남도 서해남 해안 지역에 영산강 유역입다죠. 나주 일대에 수십 개의 군을 점령한 등 그세 강대했다. 요때 이제 이 나주 일대 점령한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왕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잠깐 보면 여기 부분이죠. 영산강 유역 때. 예. 배후를 공격했어. 왕건이. 이렇게 해서. 궁예의 명을 받고 공격을 해서 여기를 장악했는데 백제 입장 올 때는 상당히 불리한 거죠. 예. 왜냐하면 백제 입장 올 때는 이게 뭐냐면 뒤에 앞으로도 궁예가 있고 뒤에도 이제 궁예 대역이 있는 거야. 앞뒤로 공격받는 거죠. 전설이 2개 더 유지되는데 요게 이제 그 궁예 왕건이 여기를 점령했다 해도 쉽게 점령할 수도 있었던 건 뭐냐면 요 이제 나주 영산강 세력들이 이게 해상 세력들이거든. 그러니까 왕건하고 연결돼요. 왕건도 강화도 중심으로 한 개성을 중심으로 한 해상 세력들이냐. 그 아버지 용검이라든지 할아버지 작제거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요 세력들이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있었어요. 교류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의 도움을 받고 쉽게 여기 부분을 점령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읽어볼게요. 이거 어디야? 통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것을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어요. 왕건이 언제 점령했냐, 여기를. 자, 이날 후상국의 정립으로 신라는 다만 왕경 부근의 경상도 일대의 지배할 따름이고 시간에 따라 그것마저 위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경상도 안에 있는 호족들도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어차피 신라를 갔으니까 고구려를 이제 고려에 이제 들어가냐, 백제에 들어가냐. 네, 결국에 고려 쪽에 줄 섰죠. 자, 궁예의 태봉은 918년 왕건에서 고려 교체되는데 그 927년에 건원이 대군을 잇고 신라의 서울을 크게 경영을 죽이고 대신 경수왕을 내서 돌아온 사건이 일어날 때 고려 태조는 사신을 보내서 신라 왕을 위하는 등 동시에 친히 군대를 이끌고 후백 제군을 공산에서 유격했어요. 그래서 이 공산은 오늘 대구 동북쪽, 그러니까 팔공산이라고 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팔공산에서 했는데 이게 이제 후백 제군에 의해서 격파당했죠. 왕건이. 그래서 왕건도 간신히 살았어. 그래서 이제 있고 그때 왕관을 위해서 죽었던 8명의 공신을 기른데서 후에 이제 팔자에 붙여서 팔공산이라고 했죠. 팔공산. 그래서 팔공산, 그러니까 공산 전투는 상당히 중요한 전투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고려군이 패했지만 전투는 졌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큰 성과를 얻었죠. 고려와 신라의 친선관계를 맺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경상도 지역에 이제 예전에 신라의 영역에 있었는데 호족들이 눈치를 보니까 아이 백제가 그 뭐냐면 경양도 죽이고 경양의 부인도 강간하고 근데 이에 반해서 왕건은 와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경수왕을 그리고 나서 팔공사에 비록 적지만 신라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해줬잖아. 그러니까 신라 쪽에 이제 신라 쪽 그 친신라적 호족들이 고려에 붙는 계기를 마련해요. 물론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이걸 계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안동전투 때 그 당시 이제 신라 쪽 호족들 있죠. 삼태사 있는 사람들이 고려를 도왔던 이유가 다 이런 배경 안에 있었던 거죠. 예. 자, 하여튼 931년에 신라 경수왕의 추천으로 고려 태조가 직접 신라와 신라의 서울을 방문했다. 경주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자, 마침내
935년에 딱 경수왕이 보기에 이 사람이 좀 눈치가 빨랐던 사람이죠. 그래서 나라를 들어 고려에 기부를 했다. 거기에 마이태제가 반대하고 그랬다는데 자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시험을 보면 이게 알 수 있어요. 경수왕에서 순자는 뭐냐면 순종할 순자. 누구한테 순종했어요? 고려한테 순종했으니까 했죠. 그래서 고려의 경수왕은 박수칠 때 또 하나 말 있잖아. 적당히 물러나는 걸 딱 시점을 잡아서 물러났기 때문에 후에 이제 고려부터 많은 이제 뭐냐 혜택도 받고 평생 이제 여유 있게 살다가 죽었다고 그러죠. 예. 자, 그래서 신라로서 더 이상 이제 국가를 보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때문이었으면 또한 신라의 적대적 후박지 압력이 신라의 기록에 큰 위협이 있었던 것이다. 군신 회의 결과 이제 고려에 합병돼서 그리고 후에 이제 후백제도 이제 네 분이 나왔죠. 나중에 설명했죠. 고려에 병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신라 말기와 후삼국 관련된 한통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요 관련돼 갖고 시민한국사 관련된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171페이지 펴보세요. 시민한국사. 조금 앞에 가야 됩니다. 예. 171페이지가 이건가? 여기 있네요. 자, 호족의 봉기와 호족의 등장을 볼게요. 자, 9세기 내내 자연재해가 간헐적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홍련과 기근이 대표됐으며 전염병까지 유행됐다. 그래서 요때는 이제 신라의 해적들이 이제 극성을 이뤘던 시기죠. 9세기 때는. 자, 그래서 귀족과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중앙정치의 혼란 후 지방사회에 대한 통제가 약화됐다. 자, 그런 가운데 대토제소한 귀족들은 경장 농민들에게 여전히 부담을 지었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조세 독촉은 군픽한 농민들의 위태로운 상황이 내몰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약탈한 상황은 장애인데 초적이 생겼죠, 초적. 예. 그래서 이 초적은 활동은 9세기 전반부터 지방에 산발 조직이 나타났으며 889년에 전원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아마 이제 그걸 이제 이게 진성여왕 3년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원종 예노의 난 이렇게 보시면 돼. 요거 기점으로 이렇게 봤다. 자, 그래서 이들은 지방의 사원이나 부우들을 무차별로 이제 습격하고 혼란에 급도했고요. 붉은 바지에 입은 무리다 해서 적고적이라고 이제 해서 그 당시 왕경 가까운 모양까지 이제 지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해인사는 890년 전후 수년 동안 승려와 지역주의를 무장시켜 초족의 습격을 맞섰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 한편 중앙정부의 중앙정부가 초적을 이제 단순 능력을 상실하니까 여러 지방의 촌주도 비롯한 유력자들이 스스로 지키고 주민들을 동원해 무장 조직을 만드는데 이들은 스스로 성준이, 회준이, 장군이니 이렇게 하면서 독자적 행정 조직, 간반제 같은 행정 조직을 운영하면서 신라로부터 독립한 호족이 되었다. 대표적인 호족들이 좀 나와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뭐에서 뭐 궁예와 그다음 권원의 등장 관련된 나오고요. 후삼국의 대립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11번입니다. 네, 두 번째 인증번호는 11번이에요. 자, 891년 궁예는 군사를 이끌고 영동, 영서 지역을 성공적으로 이제 그 공략했고, 영동, 영서 지역은 어떤 거죠? 이게 태백산맥 영이거든요. 태백산, 그러니까 산맥 영자잖아요. 여기에서 요쪽이 동해안 쪽이 영동, 요쪽이 영서, 강원도 일대를 이제 장악했다 보시면 돼요. 예. 이들 계기도 이제 자신이 이끄는 군사의 규모가 매우 커지자 원래 양길의 밑에 있었죠. 그래서 원래는 기현 갔다가 기현이 얘를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예가 이제 양길 쪽으로 갔는데 양기는 얘를 좀 막아주고 군대를 빌려줬는데 이게 완전히 호의가 이제 권리가 된다고 그냥 호의를 악의로 갚았죠. 예. 그래서 얘들 다 독립을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자, 하여튼 궁예가 한산주를 공략해 이제 그 세력 확대되자 항해도 지역방의 호족들, 패서 출신의 호족들이죠. 호족들이 대거 궁예에 기부했고요. 그 가운데 896년에는 송악의 이제 개성우를 이어코였던 왕건 가문도 이 궁예에 기부했다. 남한강 일대 세력이 유지했던 양기 궁예를 공격했다 패전하여 패전하면서 궁예는 중부지방의 시증 지배자가 됐다. 그러니까 궁예는 896년 천안을 근거에 삼았다가 나중에 송화로 옮겼다. 자, 이때까지는 아직 세국가 포함되지 않지만 참고 이 송악이라는 것은 개성을 얘기했죠. 개성. 개성이 있는 지역을 의미해요. 예. 자, 이렇게 있고
901년에 국볼 고조도 내세웠다. 앞에는 후 고구려지만 실제 고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고조 관련된 국보가 있죠. 후 고구려는 왕건의 고조를 구분하는 후대의 붙임 명칭이야. 그래서 궁예도 한때 국볼 고조였다. 삼국사기에서 그 뭐냐면 고조라는 명칭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고주몽이 쓴 고조를 고구려. 그다음에 밑에 그 누구예요? 그 궁예가 썼던 것을 후 고구려. 그다음에 얘를 고려. 이런 식으로 쓴 거야. 예. 자, 또 어디까지 얘기했어? 여기. 예, 후상국이 대결하는 상황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적극 나섰다. 왕건에게 수군을 이끌고 후백제 금성, 지금 전남 나주죠. 나주를 공략하는 데 성공했는데, 참고로 이 나주는 전라도의 중심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전라도 할 때 나주, 전주였잖아요. 그래서 앞글자를 따갖고 전라도로 하죠. 자, 그래서 건호는 금성을 되찾으려고 여러 번 공격에 실패했다. 자, 그 다음에 궁예는 904년에 국굴 마진, 연호를 무태로 군치고 이듬해 천호로 다시 이제 천도했다. 아마 이제 여기 송악 지역이 저쪽 그 왕건의 이제 근거지이기 때문에 좀 그 왕건이 그 밑에 있긴 있지만 일단 견제하는 차원에서 옮긴 것 같아. 예. 그리고 911년에 국볼 태봉, 연호를 수동만세했다. 자, 이 무역 궁예는 미륵불이라고 이제 했죠. 그래서 불경을 짓고 큰아들 신강보살, 막내 아들 청강보살 불렸다. 자, 그래서 비정상적인 해를 거듭하면서 왕비 아들들 죽이기까지 하면서 정치를 혼란스럽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태조 왕건 드라마 보면 유명하잖아요. 뭐 간신법 동원해갖고 왕비한테 너 바람 폈다면서 국부를 이제 뭐냐면 찢어 죽였다고 하지. 뭐 성기 부분인데 여성의 성기를 찢어 죽었다는데 일단 잔인하게 자기 아들도 쳐냈는데 뭐 학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견해가 있어요. 왜냐면 이 왕비가 그 호적을 대변하는 거고 왕건을 아니, 궁예를 견제하려기 때문에 이들세를 쳐냈다 이렇게 했는데 좀 약간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뭐 자기 그 친아들 죽이 뭐 부인은 죽일 수 있다고 하는데 아들조차도 죽였잖아. 예, 좀 그 잔인한 것 같아. 자, 하여튼 마침내 918년 홍유, 백영경, 신술경, 복지경 등이 장군이 궁예를 내쫓고 왕건을 추대했고요. 그리고 이제 궁예에서 궁궐에 나와서 북쪽으로 도망치다가 농민들의 죽음을 당했다는데 요게 이제 삼국사기에 어떻게 기록돼 있냐면 고려사나 삼국사기에 어떻게 기록돼 있냐면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궁예가 궁궐에 이제 쿠데타에 나와서 이제 쫓겨났잖아. 배고파가지고 나라를 이제 주워 먹다가 농민들이 이걸 보고 농민들이 이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맞아서 죽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궁예의 어떤 뭐냐면 그 죽음을 일종의 농민들에게 죽었다. 예. 왜냐면 약간 그래요. 왜냐면 왕건이 죽였다고 하면 좀 그러잖아. 왕건이 그래도 궁예 한때 시대였잖아요. 근데 농민들에게 죽었다는 건 청명이 이미 얘네들 떠났기 때문에 뭐냐면 했다. 얼마나 폭군이면 농민들이 죽었냐. 그러니까 이 기록을 볼 때는 이제 뭐냐면 왕건의 어떤 그 쿠데타를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물론 실제로 궁예가 원민을 죽였는지 잘 모르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제 나중에 조작된 거로 볼 수도 있고, 근데 만약 조작됐다면 왕건의 어떤 정당성, 조작되지 않았더라도 그 부분을 부각시켜갖고 왕건의 어떤 그 쿠데타 정당성 확보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자, 하여튼 번호는 892년에 무진주를 점령하고 수소 왕이 올랐으나 아직 외부에서 새나라 왕이라고 내세우지 않았다. 게다가 900년에 만산주로 옮기고 백제 왕이라 칭했다. 그래서 이제 백제는 이제 후백제는 후대 명시고 건원 대신 백제라 불렸겠죠. 그래서 900년에 완산주를 도읍을 정하고 백제왕을 치면서 간청과 간직을 정비했다. 자, 이렇게 지방에서 새 나라가 이제 속속 등장하자 진성왕은 그 뭐야? 진성왕 897년에 조카에게 왕위를 물려줬다. 그래서 이제 신라 역사상 통틀어 생전에 수소 왕에 물려는 유일한 경우였다. 자, 이렇게 징한 호공왕이 아들이 없이 죽자 그 다음에 신동왕이 즉위했고 신동왕이 왕이 죽으니까 뭐 경명왕, 경양 이렇게 이제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앞에서 좀 박씨죠. 박씨. 그래서 이제 이 기간 동안 신라의 지배를 미치지 못한 지역은 미치는 지역은 경주 일대에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경영은 신라를 집요하게 공격해요. 920년 대하성을 함락했고 927년 상주 영천을 거쳐서 경주에다가 경영을 죽이고 김부를 세운 뒤 철거했다. 김부가 뭐냐면
순왕이에요. 네. 그래서 박씨에서 다시 김씨로 넘어가죠. 자, 이때 건어는 신라를 지원하려고 어, 건어 지원하려고 하는 고려 태조 왕건이 이끄는 군대를 공산에서 크게 승리했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기초에 나왔던 거죠. 건어는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925년 후당의 사신을 보내 백제왕이라고 칭을 받았고 이듬해 5월과 교류했다. 그리고 다리를 멸망시킨 건어의 사신을 찾아오기도 하고 그다음 일본에 둘째 사신을 보내기도 했다. 그다음 서남해안에서 중국과 일본 왕래했던 세력들을 통해 국제적 안보를 갖추려고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있는데 서남해안에서 이제 중국과 일본을 왕래했던 세력 뭐 좋게 말해서 그러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뭐냐면 신라 해적이었다. 이 신라 해적들 지원하는 색들이 이 호적들이 이든 색들이야. 그래서 옆에서 지원해줬죠. 자, 근데 이 건어는 아들 장사를 제대로 못했죠. 예. 그래갖고 이게 이 사람이 좀그 문제가 뭐냐면 자기 후계를 누구한테 넘기려고 했냐면 첫째 아들 신검한테 넘기지 않고 이복 동생 금강한테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금강의 그 신검, 그러니까 그 신검 외에도 양검 했던 이복 그 형들이 반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금산사에 유폐돼. 그리고 신검이 왕위가 돼요. 그리고 건어는 틈을 타서 이제 금산사에 나와서 고려에 점령했던 나주 도피했다 왕건에 위탁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건원이 왕건이 이제 그 뒤에 얘기했지만 신검을 치러 가는데 건원이 앞장서죠. 이놈은 내가 죽여야 되겠다면서. 예,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935년에 신라의 경숭왕도 개성으로 가서 고려 항복했다. 뭐 이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내용을 관련된 내용들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좀 볼 게 뭐냐면 신푸샘 상권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신푸샘인데 이제 24페이지 보세요. 24페이지. 자, 후삼국의 통일 과정이 있는데 요게 좀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이게 뭐냐면 여러 전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전투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두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자, 왕건은 신라의 극심한 적대 의식을 가졌던 궁예와 달리 신라의 상당히 우호적인 자세를 보였죠. 이런 것 때문에 친신라 계통의 이제 호족들이 왕건한테 이렇게 기부를 하는 이 배경이 되죠. 그러니까 후백제 건원과도 초기에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근데 920년 건원이 신라의 합천, 초기를 공격하자 신라가 고려에 구원을 요청했다. 자, 이에 왕건이 원군을 보내 신라를 도와주면서 후백제 사이가 벌어졌고 본격적인 대결은 925년에 조물군 전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뭐냐면 양측에서 승패를 거두지 못 결정지지 못하고 하차를 맺고 인질을 구했는데 인질로 고려해온 후백제 진호가 병을 죽으니까 후백 견호는 이제 그가 살해당했다고 의심해서 왕건청 인질 왕신을 죽여버린 거야. 그리고 고려의 영역이었던 공주를 공격해서 하차에 깨지고 말았다. 자, 927년에 자 여기 건원이 신라에 침입하여 친고려적인 그 건영을 이제 살해할 때 왕건은 이들 구원에 가다가 대구 부근인 공산전투에 건너했다. 요거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죠. 자, 이후 이제 왕건은 상당수 수세에 몰렸으나 또 역전이 일어난 게 뭐냐면 그 900세 고창 전투야.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 고창 전투에서 신라 계통의 호족들던 삼태사가 어, 이게 뭐냐면 큰 공헌을 도와줬다고 하죠. 네, 도움을 줬어. 그래서 승리를 이끌었다는 거야. 고청 전투에서. 그리고 고청 전투에 이기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지명을 바꾸죠. 여기를 동쪽을 안정시켜서 안동 전투로 이름을 바뀌죠. 그래서 이 고청 전투 이후에 완전히 승세가 이제 왕건 쪽 붙어가지고 서로 눈치를 봤던 호족들이 왕건한테 붙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고청 전투 관련된 내용이 자주 일본에 있거든요. 잠깐 읽어볼게요. 이게 유명한 전투고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암성 장군 성필이 아이고 이거 뭐야? 고유에 투항했다. 태조는 그를 후하게 애우고 상부가 불렸고 예전에 태조가 신라와 우호 관계를 맺으려 할 때 성필이 안내를 해줬다. 이때 이후 그가 항복해오자 태조가 그의 공로와 염노함을 이제 참차 은총을 베푸고 포창했다. 이렇게 했고요.
태종은 고창군, 오늘날 안동 지역이야. 고창군 번사의 건원을 싸워 크게 이겼는데 죽이거나 사로잡은 자가 매우 많았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결국에는 완전히 태조에게 이제 뭐냐면 승기를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다 사료를 읽지는 못하지만 공부하실 때 이 포상 사료를 좀 보세요. 왜냐면 내용만 읽고 사료 안 보면 사료가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사료를 보고 이제 이렇게 단서를 찾아 써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사료를 많이 보지 못하면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한문 사료까지는 공부할 필요 없지만 한 가지 사료라도 여기 이제 푸셈이라든지 우리 역사내에 가서 계속 눈에 발려두고 상황을 파악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간 거는 934년 운주전투에서 예, 운주전투에서 승리한 건데 이 운주전투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충청도 이때 이제 웅진 일부가 이제 충청 일대잖아요. 이때 이제 뭐 효력들이 고구려의 세력권을 붙은 거야. 원래는 후백제에 있다가 후백제가 크게 위축됐고 그다음에 앞에서 언급한 건 935년 3월에 후백제에서 정변이 됐죠. 신검이 권력을 장악했는데 건어는 금산사 유폐되었다가 그의 유언을 나주를 통해 고려에 기부했다. 그리고 935년 11월 정수왕이 고려에 항복했으며 고려군은 내부는 분열된 후백제를 936년에 이거 예전에 시어머니 나오는 1, 2천 싸움에서 크게 격파해요. 그래서 신검군을 계속 쫓아서 항상군까지 진격해서 이때 이제 신검의 항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왕건이 건원이 이제 자기 아들을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놈 죽이라고 막 하다가 죽이지 못하고 왕건이 말렸죠. 그래갖고 신검도 이제 대우받고 이제 했어. 예. 자, 그래서 요 전투들 앞에 이제 나주 공격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그 왕건이 쿠데타 이고 나서 일어난 공산 전투단지, 운주 전투단지, 엘리치 전투 요 세 개 전투 있죠? 예.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그 예전에 두 번 정도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에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왕건이 이런 과정을 통해 후상국을 통일했는데 신라와 유화 정책을 펼치고 협조관계를 유지해 신라 계통의 인사의 이혼을 받았고 그래서 후백제와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다. 또한 당시 전국 각지의 지방에 산재했던 호족들의 지원과 기부를 받아내기 위해서 건원과 치열하게 경쟁했다. 왕건의 호족들은 종합해 나간 것, 왕건이 호족들 호족적으로 종합해 나간 것이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고 요거 관련돼서 또 이제 지도 관련돼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거든요. 예전에 한번 기출에서 지도 관련된 내용을 찾아가지고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여기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후상국까지 읽고요. 다 끝났고 다음 좀 쉬었다가 고려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예.